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2학기 윤리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이렇게 돼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세계의 인간의 권리를 즉 인간 권리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이겠죠. 인간 존엄성에 훼손되는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 결국엔 뭐죠? 문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가 훼손되는 문제가 다양하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으로 우리는 여기 크게 네 파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빈곤이고, 또 하나는 성차별이고, 세 번째는 아동인권 침해, 네 번째는 기타. 기타에는 뭐가 있냐면 난민 문제, 언론 통제, 그 다음에 국민 자유권 침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우선 여기에서 빈곤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빈곤 문제. 빈곤 문제라는 거는 지금의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차원이나 소득의 결핍이 계속되는 상태예요. 즉 먹고 사는데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세계 기하 지수, 인권의 지수로 세계 기하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영양 결핍 인구, 과력 부진 아동, 영유아 사망률 등을 기준으로 인권 지수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실패는 기하 수준이 심각한 국가들은 잇따른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이 어렵거나, 이러한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어렵거나, 두 번째는 제도, 즉 제도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그러한 나라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내전으로 평화로운 삶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빈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곤이 나타나는 현상은 주로 세 실태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잇따른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에 어려운 거. 둘째, 민주주의 정착이 안 되고. 셋째, 내전으로 평화로운 삶이 유지되지 못하는 거. 이거 보세요.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이 어렵다는 거는 이게 정부가 뭐예요? 자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얘기. 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거는 이 얘기는 뭐죠? 이건 정부가 독재를 자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정부뿐만 아니라 그들끼리 국가 내에 그들끼리 뭐예요?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갈등이 심각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죠? 내부 문제라는 거예요. 내부 문제. 빈곤은 어디에서 비롯돼요? 결국 내부 문제에서 발생이 된 게 빈곤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차별은 이게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의 각각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있어서 따른 성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권지수로 살펴보면은 성격차지수라는 게 있고 성불평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격차지수는 남녀의 경제 참여의 기회, 그 다음에 교육적 성취, 정치적 권한 등의 차이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남녀 동등한 입장에 돼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이게 언제요? 1908년에 어디요? 저희 뉴질랜드가 남녀 동등 참정권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대한민국은 1948년이에요. 얼마 안 됐다니까요. 이러한
남녀의 경제 참여의 기회, 교육적 성취, 정치적 권한 등의 차이를 기준으로 측정한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러한 기회가 모두 거의 박탈되고 있었다 이 얘기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성불평등 지수, 모성 사망률, 중등 이상 교육 인구 비율, 경제활동 참여율 등으로 측정을 합니다. 성불평등 지수는 결국은 빈곤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성차별은 여기로 기인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빈곤은 어디 때문에요? 빈곤은 이 정치에 있어서의 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빈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은 뭐죠? 이거는 경제와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태는 성차별의 실태는 남녀차별이 심한 국가들은 대체로 종교, 관습, 사회구조와 편견 등에 의한 여성차별 관행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종교나 관습으로 인해서 또 사회구조나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죠? 남녀차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 아동인권 침해. 아동인권 침해는 인권지수, 즉 아동인권이 많은 데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많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경제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는 어떻게든지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우선이 돼야 된다? 경제 발전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동인권 침해, 국제아동권리지표에 의하면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생존권과 건강한 권리, 그 다음에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등을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못하면 아동들을 노동의 현장으로 자꾸 이끌어가게 하잖아요. 교육을 안 시키고 노동의 현장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치 지속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아동인권 침해가 되고 빈곤이 연속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성차별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태는 아동인권이 심각하게 위험받는 국가들은 대체로 척박한 환경과 빈곤, 내전 등으로 아동의 생존을 위해 과도한 노동을 하고 학교 교육이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뭐와 연관이 있어요? 이거는 정부와 연관이 있어요. 정부의 무능이 경제적 발전을 저해합니다. 경제적 발전이 저해됨으로 인해서 빈곤이 악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빈곤이 악순환이 되니까 성차별의 평등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성차별이 심화가 되고 아울러 아동의 인권도 역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 문제를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떠도는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난민 문제. 국가 간 전쟁, 내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정부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문제, 국가의 문제예요. 나라의 문제예요. 나라.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론 통제,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측정합니다. 정부의 언론 통제, 정치적 자유 수준을 언론 통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국민 자유권 침해, 세계 자유 지수를 측정을 하는데 정치적 권리의 자유 정도입니다. 지금 난민 문제, 언론 통제, 국민 자유권 침해 이 모든 거 우리가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에서 빈곤, 성차별, 아동인권 침해, 기타에 있어서 난민 문제, 언론 통제, 국민 자유권 침해 이거는 결국 뭐죠? 정부의 문제예요. 정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이죠? 리더의 문제라는 거예요. 리더의 문제. 그럼 리더의 문제를 그러한 리더를 뽑았다는 것은 누구의 문제로 넘어가요? 국민성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사람이 됐을 때 나라의 정부의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뭘 배웠습니까? 시민 참여 활동을 배웠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는 누가 해요? 이 시민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권익보호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맡기면 안 돼요. 여기에. 그 다음 세계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볼까요? 세계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은 국제적 차원, 국가적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국제적 차원은 뭐죠? 세계 인권 문제니까 일단은 국제적 차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들어가겠죠. 만약에 국내라 하면 이 대부분이 뭐죠? 국가적 차원은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세계 인권 문제니까 국제적 차원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세계연합인권이사회, 국제연합 아동기구, 국제연합 난민기구, 국제연합 개발계획, 세계식량기구 등의 기구를 통해 각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침해 노력에 인권 침해 해결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국제적인 영향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국제사면위원회, 국경없는 의사회등과 같은 국제 비정부 기구,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위에는 국가 단위로 여기에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뭐죠? 여기는 비정부 기구니까 국가하고 상관이 없는 민간인 위주로 해서 만들어지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국가적 차원은 국제기구의 인권보장 노력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 연대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국가는 뭐죠? 국제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 또는 동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빈곤 차별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에 경제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어야 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뭐죠? 원조예요, 원조. 그리고 개인적 차원은 세계 시민 의식으로 세계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적 차원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세계 시민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시민 의식은 뭘까요? 스스로를 지구 공동체의 구성으로 여기고 세계적 문제에 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가치와 태도를 지니는 사람들의 의식이 세계 시민 의식이에요. 이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계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에 보면은 여기에 세계 기하 지수, 성격차 지수, 성불평등 지수 이런 거와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유엔 연합이나 아니면 국가 간에 있어서에 나오는 아동기구, 국제연합 난민기구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기하지수. 이 세계기하지수는 지금 기아와 영양 상태를 측정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충분한 식량을 얻고 있는가, 지금 먹는데 이상이 없는가를 살펴본다는 거고, 성격차 지수는 남녀 간의 격차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가. 성불평등 지수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삶과 권리가 얼마나 불평등한가. 대부분의 남자 위주의 남성 위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여성의 삶과 권리가 얼마나 불평등한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 국제아동 권리지표, 아동의 권리와 삶을 측정을 해보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가, 즉 교육과 먹는 것을 제대로 구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세계 언론 자유지수는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그래서 언론의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고, 세계 자유지수는 정치 시민의 자유를 살펴보는 건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얼마나 보장받는가라는 게
세계 자유 지수예요. 그 다음 우리가 봅시다. 이건 좀 더 구체화해갖고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계 기하 지수. 세계 기하 지수는 한 국가 또는 지역의 기하와 영역 민족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렇게.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서 거기에 그 원조를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계 기하 지수 점수가 낮을수록 기하 상태가 양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은 기하 점수가 높은 거고 괜찮은 지역은 기하 점수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하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식량 부족과 영양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이 지표는 세계의 빈곤 식량 보급 문제를 파악하는데 활용이 되는 지수가 세계 기하 지수예요. 그 다음에 성격차 지수. 성격차 지수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기회의 차이와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주요 평가 영역이 모두 4개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여성이 경제 참여와 기회,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성격차 지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성별 격차가 적고,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성별 격차가 적다는 거는 평등한 동등권의 입장에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격차 지수는 여성과 남성이 얼마나 동등한 기회를 갖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이렇게 보면 돼요. 성불평등 지수 이거는 성불평등 지수는 성별에 따른 삶의 조건과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여기에서는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건강, 두 번째 권한, 세 번째 노동시장 참여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격차 지수 이과는 달리 GII라고 해서 이게 그 젠더 인퀄리티 인덱스라고 하는데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 발전의 손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을수록 성불평등이 적고 높은 점수일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좌측 내용도 있는데요. 좌측 내용은 요거를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력은 시작은 개인에서 공동체 차원인 국가로 전이되나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은 국제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은 노력함이고 국가적 차원은 동참해야 한다는 얘기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 해결력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째 이쪽으로 넘어오면 국제아동 권리 지표예요. 국제아동 권리 지표인데 이 국제아동 권리 지표는 아동의 삶과 권리를 평가하는 국제 지표죠. 그래서 여러 국제기구와 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러한 큰 4가지 형태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발표의 내용은 국제아동 권리 지표로서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가만을 묻는 게 아니라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국제아동 권리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5번째 세계 언론 자유지수인데 세계 언론 자유지수는 각국에서 언론과 기자가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그래서 이 지표는 국경 없는 기자회, 국경 없는 의사회도 있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주요 평가 내용은 언론의 독립성,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 기자의 안전,
그다음에 검열, 정보 접근의 자유, 언론 환경 이런 것을 평가해서 발표를 해요. 여기에 대한 발표는 언론 자유가 높은 사회에서는 정부나 권력기관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사회 문제를 보도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언론 자유가 낮으면 정부 비판이나 권력 감시가 제한되고 시민의 알 권리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여기는 독재에 가깝고 가까울수록 이 지표가 높은 거고, 이거는 민주주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 제도가 높을수록 이 언론 자유의 언론의 자유의 지수가 높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 지수는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살펴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세계 자유 지수는 보세요. 세계 자유 지수, 이거는 프리덤 인 더 월드라는 평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지표는 크게 두 개의 지표랍니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그래서 정치적 권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정치 참여, 정부의 민주성, 정치적 경쟁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게 공정함 또는 발음이 전제된 형태에 있어서의 정치적 권리가 됐을 때 올바른 활동이 돼요. 그 시민적 자유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법치주의, 개인의 권리 그랬죠.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여기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이게 높으면 자유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 자유고, 안 그러면 비자유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자유지수는 국민이 정치적으로 참여한 자유와 개인의 기본적 자유가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7번째는 지금 이러한 6가지 지표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이 지표들은 인간다운 삶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측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정부가, 어떤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지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가, 세계 기아 지수,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가, 성격차 지수, 성불평등 지수,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는가, 국제 아동 권리 지표, 자유롭게 말하고 알 수 있는가,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정치와 사회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가, 세계 자유 지수. 이렇게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국제사회 지표는 인간이 얼마나 배부르게 사는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평등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정치와 법에서 국가 사회의 발전 수준을 비교할 때 활용하기 좋은 지표가 이 6가지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 자료탐구가 있어요. 이 자료탐구는 지금 보시면 성평등 인권 지수라고 지금 나와요. 성평등 인권 지수, 여기에 대한 차이는 세계경제포럼 WEF가 발표한 성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146개국 중에 146개국 중에 몇이요? 99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격차 지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연합개발계획이 발표한 성불평등 지수에서는 191개국 중에 15위를 기록을 했는데, 뉴질랜드의 성격차 지수 4위, 성불평등 지수 25위 보면은 뉴질랜드가 상당히 이 선진국 계열에 들어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남녀평등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선도를 하고 있는 국가가 뉴질랜드예요. 자,
자, 여기 보세요. 설명을 보면 같은 성평등 통계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표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격차 지수는 남녀 임금 격차, 출생 성비, 고위직 여성 비율, 기대 수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146개 중에 99위죠.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사회에 대한 개방된 게 아직까지는 많이 높게 열어놓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불평등 지수 이거는 모성 산업비 중등 이상 교육 인구 비율 경제활동 참여활동을 지표로 쓴다. 성불평등 지수 이거는 우리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희 다른 191개국 중에 뭐예요? 비교적 높은 15위 순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으면 성격차 지수에 반영되지만 성불평등 지수에는 반영되지 않죠. 그래서 성불평등 지수는 상위권이지만 성격차 지수는 하위권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남녀 평등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남성 우위의 보수적인 사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계 언론 자유 지수예요. 자료 5는 자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이렇게 보면 언론 자유 지수는 독재하는 국가일수록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매우 나빠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 지수는 좋은 경우에는 이게 북유럽 쪽이 많이 좋아요. 그 외에 이제 양호한 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편인데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 정도 들어가면 그나마 괜찮은 건데 그다음 어디요? 여기 밑에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을 차지하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그러한 내용이다는 거죠. 우리도 한때 매우 나쁨이라는 시대를 가진 적도 있어요.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약 18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 매체의 자유 수준을 측정을 하는데 다원주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미디어 독립,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을 지표로 하는 걸 가지고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계엄이라는 사태를 맞을 뻔했어요. 이 계엄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계엄을 맞이하면은 모든 공동체의 기관 및 국민들의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이 계엄하에서는 모두 군인의 통제를 받아요. 모두 군인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군인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엄이라는 거는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고 전시에 거의 준하는 상태가 되면은 계엄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엄이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자료 6 보면은 국제인권단체 그랬어요. 국제인권단체는 국제연합인권이사회 여기에서는 국제연합가족국의 인권사항을 장기적 또는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사회 인권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국제연합인권이사회예요. 그리고 국제연합난민기구는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치를 주도하고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세계 식량계, 식량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각국의 반체제 인사 또는 정치관 석방 등을 위해 노력해요. 이게 우리는 국제사면위원회가 언제 많이 대한민국에 도움을 줬냐면은 김대중과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야당의 지도자였을 때 그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에 전염병, 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는 사업을 하는 데죠.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국경 없는 의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보면 국제인권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국제인권단체는 크게 국제기구와 국제비정부기구가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국가가 참여해서 하는 기구고, 국제비정부기구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만든 기구예요. 그래서 국제기구는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국제연합에 소속된 인권이사회, 난민기구, 세계식량계획 등을 들 수 있고, 국제비정부기구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민간단체 회원이죠. 대표적인 게 국제사면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이 옆에 우리가 개념 체크 문제를 보기 전에 이 부분을 다시 좀 살펴보고 나서 개념 체크 문제를 접하겠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 있죠. 다양한 가치관 또는 종교, 문화, 사상, 이해관계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거는 획일주의와 반대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모든 다종교를 그대로 많이 수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원주의에 입각한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 의미, 다원주의는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기보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이렇게 보는 게 다원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하나의 가치만 인정하는 건 획일주의고, 다양한 가치 인정하는 건 다원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가치만 인정을 하지는 않죠. 다원주의 입장을 취하는데, 특히 종교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편향적인 게 많다는 것은 웬만한 종교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획일주의를 많이 따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 가치의 다양성, 관용, 자유, 평등, 공정, 민주적 참여, 이러한 것들이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갖고 실제 사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에서의 다원주의는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요?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직업과 생활 방식,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가치관과 같은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차이를 제거하려기보다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대화 합의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이끌 수 있는 사회는 뭐예요? 열린 사회예요. 열린 사회. 열린 사회 같은 경우에 다원주의의 사회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는 뭐죠? 얘네는 병행이에요. 병행. 예. 자, 봅시다. 여기에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이 되고 타협과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고, 이거는 공동의 의사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가가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뭐죠? 우리 오픈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이 다원주의 사회는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 문제점, 다원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공동체의 공통된 가치가 약화될 수 있어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고, 모든 가치가 똑같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공동의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을 수도 있고,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다원주의는 단순히 모든 것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름에 근거했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조건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기본적인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본적인 공동의 가치가 뭐죠? 이건 사회에 있어서의 제1의 덕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에 있어서의 제1의 덕목은 정의의 정. 개인에 있어서의 제1의 덕목은 뭐죠? 이건 발음이에요. 결국은 정의나 발음이나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누구나 옳다라고 하는 게 옳은 거에 기준된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원주의란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존하려는 사회적 정치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죠? 다원주의란 뭐죠? 발음이 근거된 발음이 기준이 된 다름을 인정하는 거 이렇게 봐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반면에 이제 여기 보면 획일주의는 보세요. 획일주의는 대표적 사회 구성원에게 하나의 생각, 가치, 생활 방식으로 강요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건 뭐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독재 아니에요? 독재 국가 공산주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념만 옳고 상대들은 모두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개인으로 따지면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들어라 하는 거. 이건 국가로 얘기하면 독재요, 독재.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정치, 독재 국가가 하나의 정치 이념만 강요하고 교육,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능력, 진로, 성공 기술을 요구하고 문화, 특정 문화만 우월하다고 보고 다른 문화 배척, 종교, 특정 종교나 신념만 옳다고 강요하고 이게 사회에 있어서는 모두가 같은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학생은 학생의 개성과 적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암암리의 저변에 깔려 있는 모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 전체주의 국가가 하나의 이념을 절대적인 모습으로 정하고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경우,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의 통일된 이념을 우선시한다. 대표적인 게 뭐죠? 나치 독일. 그래서 이 나치 독일은 획일적 국가주의예요. 특정 인종과 이념을 우월한 것으로 내세우고 다른 인종 집단 사상을 배제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 획일주의 사례를 볼 수 있다. 획일적 교육제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 목표와 성공 기준만을 요구하며 개인의 적성, 흥미, 찬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거 대한민국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학생은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여 같은 기준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가장 쉽게 이해하는 사례, 다원주의,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공존한다. 획일주의, 모두가 같은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획일주의의 핵심 문제, 통일성 자체가 아니라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만 강요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 이제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는 국제연합은 각국의 모든 인권 현황을 매년 발표할까요? 각국의 모든 인권 현황을 매년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일부만 발표가 되는 거죠. 최근 기후 위기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자신이 살던 삶의 터에 이런 기후 난민도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빈곤 문제는 대개 그 사회의 종교적 간섭이 주된 원인이다? 아니, 주된 것보다는 일부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녀 차별이 심한 국가들은 대체로 종교나 간섭, 사회구조와 편견 등에 의한 여성 차별 관행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당연해요. 그 다음 이제 보기에서 고르게 봅시다. 국제연합 아동관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아동 권리를 위한 환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 이건 결국에는 이게 국제 아동 권리 지표가 되겠죠. 아동 권리 협약이니까. 그러니까 리을에 해당이 되고, 세계 경제 포럼이 남녀의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정치적 권한 등의 차이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 이건 세계성 격차 지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국경 없는 기자회가 180개국을, 기자회니까 이게 언론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이 되겠고, 결핍, 빈부, 발육부진 등 그거는 뭐죠? 기압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니까 기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빈칸 채우기로 들어가 봅시다. 빈칸 채우기에는 국제연합이 유엔이에요. 국제연합 유엔은 국제연합 가입국의 인권 상황을 그랬으니까 뭐죠? 국제연합 인권이사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서 인권이사회는 이렇게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식량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그러니까 식량 원조 계획이니까 어디겠어요? 세계 식량 계획 이거겠죠? 그래서 세계 식량 계획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태를 고발하고, 그러면 이게 뭐죠? 이거는 결국에는 인권과 고발하고 각계 단체 대행사, 정치권의 석방 등을 노력한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김대중하고 김영삼 이분들이 야당 시절에 국제사면위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사면위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전염병, 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 구호 활동을 국제 비정부 기구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맞추고,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게 뭐냐면 대단원 마무리 정리예요. 대단원 마무리 정리까지 이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의미와 현대사회의 인권에서 인권의 의미, 변화, 양상, 여기에 보면은 이게 뭐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권의 특성은 보편성, 첨부성, 그 다음에 이게 불가침성, 한국성이 있어요. 근대 뭐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뭐죠? 서양의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 이때 시민혁명이 3대 시민혁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3대 시민혁명은 영국의 명예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의 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 독립운동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근대 시민혁명 이후 노동자, 여성 등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여성의 참정권은 언제부터요? 1908년 뉴질랜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독일 바이에르 헌법에서 뭐를 명시를 했죠? 사회권을 명시했습니다. 사회권. 그 다음에 세계대전 이후 이게 연대권 강조죠? 그러면서 인권의 세계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가 어디예요? 세계인권선언이에요. 세계인권선언. 그래서 현대사회의 인권 했을 때 여기에는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등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그랬어요. 자, 인권은 무엇을 통해 기본권으로 보장돼요? 여기 그랬으니까 헌법의 역할이니까 헌법이겠네요. 그 다음에 기본권의 유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의 유형에는. 기본권의 제한은 뭐에 의해 제한되죠? 법률에 의해.
법률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는 국민 주권 원리, 국민 주권 원리, 법치주의, 권력 분립제도, 복수 정당제, 선거제도, 기본권 부재 제도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시민의 권익, 시민의 권익은 시민 권익을 보호를 위한 시민 참여죠. 이거는 시민 권익을 보호를 위한 시민 참여니까 투표, 정당이나 시민 단체 활동, 검색, 이게 정책 제안, 그다음에 공청회 참여 이런 것이 있는데 투표가 가장 직접적인 거고 이거는 다음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과정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시민 불복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민 불복종.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그랬어요. 자,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이유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거나 처벌받으면 스스로 처벌받는 집단은 속여 있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사회적 소수자예요.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이렇게 돼갖고 인식을 가져도 그렇고 차별을 받아도 이러한 사람들에 속합니다. 청소년의 무슨 문제지? 청소년의 무슨 침해 문제 그랬어요. 이게 뭐야? 노동권이에요. 노동권 침해 문제 해결.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대처, 법과 제도 정비, 고용주의 의식 개선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그랬어요. 이거는 양상은 난민, 기아 문제, 종교와 관련된 여성 차별 및 학대, 아동학대 및 아동 노동 문제, 노동 문제하고 인종 차별 등이 있어요. 해결 방안, 해당 국가의 동의하에 여러 국가의 적극적 협력, 국제기구의 역할과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세계 시민 의식이에요. 세계 시민 의식. 세계 시민 의식을 갖고 개인적으로 혹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를 하기 위해서 배려 동참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감수성. 인권 감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